아주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 후진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 불감증에 가까운 거 아닌가.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간단한 사고들입니다. 추락, 끼임, 부딪힘, 넘어짐. 대부분 우리가 예방 가능한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위험은 차별화하고 대상은 무차별화하라는 겁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또는 아주 영세한 사업장이든 예외 없이 다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신 박두용 한성대 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도 맡으셨고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이 산업안전에 대해서 오랫동안 또 일을 해오셨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이 산업안전에 대한 현 주소랄까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 산업 안전을 한마디로 줄이면 좀 점잖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은 상황, 또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아주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 후진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짧지만 강한 어조로 안전 후진국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에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도 했고. 특정 분야에서 후진국이라고 했을 때는 좀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안전에 대해서 후진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구체적인 자료, 그래프를 보면서 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사고, 그러니까 이제 산업 안전 사고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는 이 산재 사고 사망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프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그래프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근로자 10만 명당 산재 사고로 몇 명이 사망하느냐 하는 데이터입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비교하기에 정확한 데이터라고 해서 그 나라의 안전을 비교할 때 이런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보라색 그래프가 EU, 그러니까 유럽의 각국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막대가 지금 평균인데요. 1.7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한 1.7명이 1년에 사망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3.5를 넘지 않습니다. 맨 왼쪽에 한 나라가 높긴 하지만 그건 아주 조그만 몰타라는 나라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2와 1과 2 사이에 있고 3.5를 넘지 않는데 오른쪽에 맨 끝에 보시면 한국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은 해에 비교해 보면 4.3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평균보다 한 2.5배 높은 상황이죠. 바로 옆에 근접해 있는 우리 이웃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하고 비교해서도 한 3배가 높고 대만하고는 경제 상황이나 그 산업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을 텐데 대만하고 비교해도 2배가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 산재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만, 일본 그리고 이제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제조업 국가인데 평균 1이 안 되는 모습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래프 자체는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2배, 3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가 안전 좀 후진국이라는 게 드러나죠.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광복 후에 19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우리가 해왔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정책이 경제개발 우선 정책, 그리고 산업개발 우선 정책, 이걸 60, 70년대에 80년대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대국, 경제 순위로 보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 수준이 됐고 기술도 굉장히 발달했고 그런데 안전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문화나 관행이 좀 남아 있었고 제도도 발달하지 못했고 거기에다가 기존의 공장을 짓거나 산업 설비나 기계를 도입할 때 안전장치가 충분히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것들이 여전히 지금 산업 현장에 있고 그런 결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안전이 아직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박두용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지금 산업안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산업안전 어떻게 보면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인식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좀 통계를 살펴보면은 이 산재 사고 사망률이 꾸준히 좀 감소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기록을 보면은 산재 사고 사망률이 이제 10만 명당 3.9명으로 크게 감소했는데 그래도 선진국과 비교하면은 좀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최근에 특히 이 산재가 국민의 안전 수준과 함께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산재 사망자 수가 많이 떨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예.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10만 명당 3.9명으로 예. 내려갔는데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유럽 평균 1.7보다는 2배를 훨씬 넘게 되고 네. 뭐 대만보다도 한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가 예. 있겠죠. 예. 뭐 앞서 저희가 이제 10만 명당 이제 사망률 그래프를 봤지만 우리가 이제 4점대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일본의 1점대나 유럽연합의 평균인 1.7까지는 아니더라도 2점대까지는 좀 내려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바로 듭니다. 여러 가지 이 산재 사망 사고의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발생 요인이 되는 산업은 좀 어떤 겁니까? 네, 산업으로 보면 아무래도 건설업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재 사망 사고의 거의 약 절반 정도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예.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다시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 현장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건설 현장은 추락, 끼임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사고 나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해하다거나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간단한 사고들입니다. 추락, 예. 끼임, 또 부딪힘, 넘어짐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 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예방이 상대적으로 쉽고 예. 예방할 수 있고 예방해야 되고 이런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2023년도에 지금 산재 재해가 난 사망 사고가 난 사고 유형을 본 건데 추락이 가장 많군요. 그렇습니다. 뭐 추락과 끼임 두 개를 합치면 거의 절반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1번에서 5번 순위까지 보면 이게 추락, 끼임, 그다음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거의 한 70% 차지하게 되고 뭐 10개가 한 90%입니다. 예. 이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예방 가능한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안전 불감증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게 기술적으로 못 막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런 이제 의심들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산재 사망 사고 발생 분야로는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거고요. 그 중에서는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추락 사고로 네,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재난안전 119 방송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알림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이제 중대재해 사이렌 포스터를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 매일매일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이 재난안전 중대재해 사이렌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락, 부딪힘, 끼임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안전 불감증처럼 산업 현장에서 정말 사고를 막아야겠다. 또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이걸 정말 막아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산재가 났을 때 이것이 사후에 드는 비용보다 예. 사전에 예방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면, 즉 예방 비용보다 사후에 드는 비용이 더 적게 됐을 경우 예. 예방에 투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이 들어와서 사실 이러한 사후에 좀 드는
보이는 비용, 보이지 않는 비용 이런 것이 증가해서 의식이 좀 바뀌고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도 이런 재해가 아직 높다는 것은 현장에서 예방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 비용과 사후 처리 비용 간의 어떤 그런 비교를 통해서 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그겁니다. 이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다. 좀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2014년도에 그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다. 네. 2014년도 4월 16일 날 우리 세월호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데이터를 한번 분석한 것이 있는데 이제 예.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산재 사망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1,000명을 넘습니다. 예. 그런 수준으로 뭐 약간 미세한 정도는 감소가 있었지만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음 달부터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급격히 감소했네요. 아주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네네네. 이거 1년 동안 한 207명 정도. 네. 이건 역대급이거든요. 아주 의미 있는 수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때 법이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예. 뭐 세월호 직후에 법을 바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투자가 뭐 엄청나게 늘었느냐? 아닙니다. 인력이 갑자기 전문가가 늘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걸 뭐 다른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때 분위기가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잖아요. 예.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업장, 거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업주나 일하는 사람들도 사고 나면 안 된다. 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저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1년 후가 지났을 때 저것이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되고 네. 정착이 되고 문화로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다시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다시 상승합니다. 네. 올라갑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산재 사망 사고자인데요. 한번 이걸 건설업을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 건설업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4월 16일 이후에 급격하게 역시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거의 원상 회복이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아마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줄였던 상황을 갖다가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그런 참사를 겪고 그것이 정착이 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다시 거꾸로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데이터에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전문가나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줄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 기술이나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문화로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예. 정말 이 두 그래프가 아주 드라마틱한 그 하락과 상승 곡선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은 모두가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국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산재 사망률도 여전히 이제 높은 편인데 단적인 예로 이제 지난해 경기도 화성 아리쉘 공장의 화재였는데요. 23명의 사망자 가운데 이제 외국인이 18명이었다는 말이죠. 이 외국인 보호 대책, 안전 교육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당연히 뭐 언어가 다르고 또 그동안 그 나라에서 겪었던 문화나 관행이나 이런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제도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할 때는 네. 사전에 교육이나 또 우리나라 시스템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리셀 참사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느냐라는 것보다도 네. 사실은 작업장 자체의 불안전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마침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재해가 높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좀 위험한 사업장에 작업 현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쯤에서는 이 사고를 좀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2023년도에 다민족 국가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벌써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서서 이제 외국인들도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네. 대책을 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나 이것도 필요하지만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불안전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불안전한 사업장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것, 그래야 우리나라 전체 국민도 안전해지는 예.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일하는 작업장, 사업장의 안전을 중심으로 예. 개선 대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오늘 산업안전과 관련된 얘기와는 이제 별개 얘기지만 한민족이 아니라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됐기 네. 때문에 그만큼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된 지가 3년이 지났는데요. 먼저 관련 뉴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2022년 10월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책임은 현장 책임자에게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고 즈음 3년간 끼임 사고가 12건이나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책이 없었다며 회사 대표도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중대한 산업재해의 법적 책임을 중간관리자를 넘어 대표도 지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근거입니다.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의 1차 전지업체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안전교육 제대로 안 한 거 맞습니까? 법이 시행된 지 꼭 3년, 모두 33명의 원청업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3년 연속 줄었습니다. 기업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단 평가입니다. 하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 유죄 판결 33건 중 실형은 불과 5건. 노동계는 처벌 규정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계는 사주의 책임이 법에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됐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 가까이가 의무적인 안전체계를 제대로 못 갖췄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습니다. 노사 모두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이 경영자가 책임지고 안전을 좀 보장을 해라.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건데, 중대재해처벌법 덕분에 이제 산업안전 이 사망자, 재해자가 좀 줄었습니다. 개선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또 좀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그 효과나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와서 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변화시킨 것은 예.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네. 속도는 빠르게 하려고 하고 그렇죠. 네, 복잡한 걸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효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안전을 했다 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속도도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복잡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자가 이 안전을 의식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예.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안전이 좀 해태될 수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사회가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비용이 투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비용이 진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는 데 쓰여졌느냐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이게 비용이 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분석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이제 비용이 더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선 뉴스에서도 보셨지만은 이런 공장에서 일어나는 산업 재해 같은 것들이 이제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이 훨씬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취약하단 말이죠.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안전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안전의 원칙이 위험은 차별화하고 예. 대상은 무차별화하라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음주운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예. 음주운전은 초보 운전자든 아주 그 전문 운전자든
경차든 대형차든 1m든 10m든 뭐 100km든 네.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산업안전은 대상을 좀 차별화했어요. 예. 대기업은 안전조치를 더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은 좀 안전에 대해서 안전조치에 대한 유보가 있었고. 그랬군요. 네. 이거는 지금쯤에서는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사망사고나 정말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추락, 끼임, 무너짐, 부딪힘 이런 네. 거거든요. 이런 것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또는 아주 영세한 사업장이든 예외 없이 다 적용을 해야 되고 예. 만약에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야 되죠. 네. 그렇지만 그 전에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원칙을 먼저 적용해야 그래야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역량이 강화될 것이고 예.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상은 차별화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그 연초부터 이 CES 박람회도 있었고 이제 AI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AI 활용을 안 하는 분야가 이제는 없을 정도로 이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에도 AI가 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지금 안전을 가르치면서 AI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AI는 아마 전방위 분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안전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보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했는데 아마 이제 AI가 그걸 상당히 지원해 주지 않을까. 예. 또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센서라든가 또 그 센서를 종합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네. 면에서 앞으로 안전 기술 쪽에 AI는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 현재 사업장에서 전문가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안전이 전문가 중심에서 라인 중심, 그러니까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이나 경영하는 조직 체계에 대해서 안전을 통합시켜야 되는데 그걸 좀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바라기는 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이 좀 안전사고가 좀 혁신적으로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고 네네. 한다면요. 근데 AI가 반드시 도움만 주는 건 또 아닙니다. 예. AI로 인한 안전 문제가 새롭게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겠군요. 로봇 시스템에 의한 사고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자율주행 같은 것도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AI의 도움도 받지만 국가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는 AI로 인한 안전 또는 AI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도 병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이슈를 이제 짚어보면은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또 거래를 하고 하는 이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근로자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시급할까요?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은 기존의 사고 형태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예. 교통사고 같은 것이 좀 많긴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그 집단들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직업군들에 대한 것은 기존의 법적 체계에서 이 포섭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노동법이나 기존의 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하던 근로자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그 직군에 대해서는 네. 플랫폼이나 또는 물류나 택배나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예. 그 직업군에 대한 인정을 하고 새로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최근 ILO에서 세계 노동기구에서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물리적인 유해 요인들, 화학적인 유해 요인들이 산재를 일으키는 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봤는데 최근 발표에 의하면 가장 큰 유해 위험 요인은 시간이다. 노동 시간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간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장시간,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작업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야간 작업 네. 또는 교대 근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질적인
사고나 건강의 위험 요인이라고 벌써 인식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결국 이제 건강 장애를 입게 되거나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물리적인 위험 요인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했잖아요. 예. 결국은 그런 시간이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 시간에 대한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런 식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접근, 시간에 대한 통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안전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특별히 오늘 산업 안전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이 근로자 정신 건강 이슈도 있더라고요. 이 정책도 정신 건강에 대한 정책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제 그런 근로자도 많고요. 좀 어떤 걸 좀 교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 건강 문제는 저희 산업안전보건계에서 바라볼 때 향후에 미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실제 겪고 있는 문제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네. 그로 인한 그 정신 건강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한다고 한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상담이나 이런 해주는 센터를 갖다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고요. 그보다는 예방 측면에서 정신 건강에 위해 위험을 주는 요소도 이것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위해 위험 요소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법에서 일부분 갑질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좀 폭넓게 우리가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법적 기준을 위반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을 일정 부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별적인 그런 갑질 관계나 또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 이외에도 사업장에서 그러한 스트레스나 정신 건강의 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두고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사업주의 또 의무가 되는 것, 이런 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산업안전의 현 주소를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짚어보면은 앞서 이제 사망자 수, 일본의 3배, 대만의 2배, 이제 유럽연합의 2배 이상 지금 나온 통계에서 보듯이 그런 이제 기본적인 안전사고를 좀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이 정신 건강에 대한 또 위험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도 어떤 발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산재 사망이 이렇게 높은 나라, 또 엊그제 사고도 났지만 중대재해성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문제까지 돌볼 여력이나 다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산재 사망을 빨리 지금 정상적인 상태 또는 좀 안정된 상태로 더 낮춰야 되냐면 다른 문제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해결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종합적으로 더 사회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가 있는데 산재 사망 사고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의 한 절반 정도를 줄여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많은 문제들, 정신건강 문제나 스트레스나 또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문제에 대응할 여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한꺼번에 겪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소홀히 해왔던 안전을 부채를 좀 갚는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사업장에서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관행이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좀 정비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산업안전, 일터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안전은 그동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시대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안전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안전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우리 이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그렇게 태도를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모든 곳에 안전이 좀 더 빨리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모든 우리나라의 일터에 계신 분들이 안전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산업안전과 관련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두용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